놓치지 말고 즉시 사살하라! 총성이 새벽 어둠을 찢었습니다. 저는 엎드린 채 얼음에 손을 꽉 눌러 붙였어요. 바로 옆에서 총알이 쌩하고 귀를 스쳤습니다. 발밑 얼음이 우두둑 금이 가며 차가운 강물이 발목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지금 멈추면 끝입니다. 살아서 건너야 합니다. 강동지가 낮게 소리쳤습니다. 저는 얼음을 짚고 기어가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붙잡히면 보고서 한 줄로 지워진다. 반당, 반영명 몇 글자에 평생이 끝나겠구나. 그 얼음강 한가운데에서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저는 평양 무역총국 부국장이 아닌 그저 살고 싶어 도망치는 한 사람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오늘 이 강만 건너면 내 인생을 통째로 갈아엎겠다. 왜? 엘리트 부국장이던 제가 지금 압록강 얼음 위를 기어가고 있을까요? 그 숨막히는 이야기가 지금부터 펼쳐집니다. 2013년 한겨울 저는 평양에서 48불 채워가고 있는 여자였습니다. 이름은 리영숙, 사람들은 저를 부국장 동지라고 불렀어요. 대동강변 고층 아파트, 전용차 출근,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한 간부의 삶이었습니다. 제가 맡은 일은 해외 무역회사들의 외화 수입과 지출 내역을 확인하고 결제 도장을 찍는 일이었어요. 장부와 보고서 사이에서 하루를 보내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들 사이에는 늘 말 못할 비밀이 숨어 있었어요. 달러가 조용히 빠져나가고 공식 문서에 없는 합의가 따라붙었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모르는 척 도장을 찍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숫자보다 사라지는 사람들의 이름이 더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 위에 있던 실장이 회의 명단에서 조용히 사라지고 전화번호부에서 이름이 지워지고 전용차가 다른 간부 이름으로 바뀌는 걸 보며 저는 알았어요. 우리가 볼 수 없는 어딘가에 이름이 먼저 올라가는 명단이 존재한다는 것을요. 그 명단을 저는 그해 겨울 야근 도중에 실제로 보게 되었습니다. 눈이 많이 오던 날 대부분 직원들이 퇴근하고 재정실에는 저만 남아있을 때 중앙에서 비밀 전화가 걸려왔어요. 부국장 동지, 내일 아침 회의용 자료를 상위원 동지께 올려야 합니다. 파일을 내부망으로 보내겠으니 필요한 부분만 인쇄하시오. 마지막 시트는 열어보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는 습관처럼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했어요. 열어보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말이 이상하게 마음을 잡아당겼습니다. 파일이 도착했고 첫 번째 시트에는 각 회사의 수입, 수출 실적이 빼곡했어요. 두 번째 시트에는 간부들의 평가가 적혀 있었습니다. 문제는 마지막 시트였어요. A3 그룹이라는 이름 옆에 자물쇠 표시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건 안 여는 게 맞다 모른 척하면 내일도 그냥 출근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마우스 포인터는 그 위에서 떨어지질 않았어요. 예전에 회의실에서 들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특수그룹 자료는 늘 같은 비밀번호 쓴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로 올라갔어요. 네 자리 숫자를 눌렀지만 비밀번호가 틀렸습니다. 그래, 여기서 그만두자. 그런데 손이 한 번 더 올라가 장부에 제일 많이 적던 날짜와 평생 듣고 살아온 숫자를 섞어 넣었어요. 다시 엔터. 이번에는 자물쇠가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승인되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지금 돌아보면 그때가 제 인생이 압록강 쪽으로 기울기 시작한 첫 순간이었습니다. 시트가 열리자 짧은 제목이 보였어요. 대외경제 부문 반당, 반영명 혐의자, 사상, 동양 특별검토 대상자, 내부 전용. 그 아래 이름이 5개뿐이었습니다. 무역총국 국장 최영철,
재정부국장 리영숙. 그게 바로 제 이름이었어요. 군수공업 대외사업 담당 강도현. 국가보위성 경제 담당 연락원 류인철. 압록강 합작회사 대표 박철수. 5 이름 옆에는 비슷한 문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해외 자금 흐름 파악 가능, 비상시 처리 요함, 핵심 자료 접근 가능, 동향 면밀 감시 요망. 그리고 5줄 모두 끝에는 똑같은 문장이 덧붙어 있었어요. 별도 조치 방안 검토 중, 압록강 코스 포함. 압록강이라는 단어를 보는 순간 등줄기가 식었습니다. 평양에서 오래 살아본 사람이라면 다 알지요. 압록강 코스라는 말은 겉으로는 합작 공장 현지 지도를 뜻하겠지만 속으로는 조용히 보내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게 하는 길이라는 뜻이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저는 화면 속 자기 이름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그 문장을 눈에 새겼습니다. 비상시 처리 요망, 압록강 코스 검토. 며칠 뒤 공식 문서 한 장이 내려왔어요. 대외경제위원회 무역총국 일행 5명. 압록강 인근 합작 공장 현지지도 수행차. 출장 파견. 명단에는 국장 최영철, 부국장 리영숙, 강도현, 류인철, 박철수. 5 이름이 그대로 적혀 있었습니다. 며칠 전 화면에서 봤던 A3그룹 명단과 출장 명단이 이름 순서까지 똑같았어요. 우연이라고 믿기에는 너무 가지런한 배열이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대동강변 창문을 열고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셨어요. 어릴 적 라디오에서 들었던 노래 가사에는 이 강은 우리를 지키는 방패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귀에는 같은 강이 어떤 사람에게는 방패가 아니라 덮개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거기까지 간 뒤 장부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사람들도 분명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 명단에 제 이름이 올라와 있다는 사실이 그날 밤 처음으로 실감이 났어요. 출발 아침 저는 평소보다 더 단정하게 옷을 차려 입었습니다. 혹시 다시 돌아오지 못하더라도 마지막까지는 내가 나답게 보이고 싶었어요. 청사 앞에 군용 트럭이 서 있었고 짐칸에는 4사람이 먼저 타고 있었습니다. 최 국장, 강 동지, 류 과장, 박 실장이었어요. 저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며 그들의 얼굴을 한 번씩 바라봤습니다. 누구도 아무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다는 눈빛이었어요. 박 실장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부국장 동지, 대동강 바람만 쐬다가 압록강 바람도 한번 쐬러 가는 모양입니다.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다만 바람 쐬고 돌아오는 길이 어떤 모양일지는 이제부터 우리가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트럭 문이 쾅 하고 닫히고 엔진이 천천히 울렸습니다. 차량이 북쪽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트럭은 온종일 북쪽으로만 달렸습니다. 창도 없는 짐칸이라 바깥은 보이지 않았지만 공기 냄새만으로도 평양에서 멀어진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시간이 갈수록 마른 나무 냄새, 얼어붙은 흙 냄새가 섞여 올라왔고 철판 바닥의 냉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트럭이 끼익 소리를 내며 멈춰섰고 철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다 내리시오. 문이 열리자 칼 같은 찬 바람이 얼굴을 내리쳤고 하얀 눈이 수북이 쌓인 마당, 녹슨 철조망, 국경 초소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멀리서 궁견이 미친 듯이 짖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 여기까지 왔구나. 이젠 정말 국경이구나. 서류를 확인하던 군관이 말했습니다. 평양에서 내려왔다는 무역총국 일행이요? 최 국장이 공손하게 대답했어요. 예, 무역총국 국장 최영철입니다.
압록강 합작 공장 현지지도 지시를 받고 내려왔습니다. 군관은 우리 얼굴을 하나씩 살펴보더니 느릿하게 말했습니다. 요즘 국경이 좀 시끄럽습니다. 허가 없이 밤에 움직이다가는 우리 총에 먼저 맞을 수 있소. 오늘 밤은 부대 안에서 쉬고 내일 새벽에 이동하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는 난로가 하나 놓인 작은 방으로 안내됐고 낡은 나무 침상에 5명이 줄지어 앉았어요. 난로에서는 불이 이글거리고 있었지만 방 안 공기는 여전히 싸늘했습니다. 한참 말없이 있다가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며칠 전에 마지막으로 본 문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4사람의 눈이 제 쪽으로 돌아왔습니다. 대외경제부문 간부들 중에 문제가 있다고 찍힌 사람 명단이었습니다. 이름이 5개 있었는데요. 5이 전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였습니다. 뭐라고요? 강동지가 낮게 중얼거렸어요. 그냥 주의 대상이 아니고요. 옆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비상시 처리 요망, 압록강 코스 검토, 압록강 코스라. 류 과장이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말이면 다 들었습니다. 우리 공장 구경하러 온 사람들 아니군요. 최 국장은 한참 동안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출장 끝내고 평양으로 돌아가면 다시 대동강변 아파트에서 살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차 안에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 신세가 될 가능성이 더 크겠군요. 강동지가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나라 위에 일했다고 믿고 살았는데 마지막엔 장부에서 숫자 하나 지우듯 없애겠다는 겁니까? 그때 박 실장이 우리를 둘러보며 입을 열었어요. 한 가지 길이 하나 있긴 합니다. 무슨 길 말입니까? 제가 묻자 박 실장은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 한 장을 꺼내 보였습니다. 압록강 건너 중국 쪽에 오래 알고 지내던 무역상이 한 명 있습니다. 이 강만 건너오면 중국이고 기차 2번만 갈아타면 남조선까지 간다고 몇 년 전부터 말했습니다. 실제로 그 길로 조용히 사라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혹시 모르니 약속 시간과 장소를 받아두었습니다. 종이에는 짧은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오늘 밤 2시 15분 남쪽 갈대밭 끝 강 중간 얼음 끊어진 지점 근처 신호탄 2번. 박 실장은 종이를 다시 접으며 말했습니다. 원래는 제가 혼자 쓰려고 했던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 5 이름이 한 줄에 같이 올라가 있었다니 나 혼자만 살겠다고 도망칠 수는 없게 됐습니다. 류 과장이 작게 웃었어요. 박동무, 이런 건 좀 일찍 말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웃음 속에는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최 국장이 깊은 숨을 들이쉬고 우리를 차례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제 선택은 간단합니다. 내일 새벽 시키는 대로 강 구경만 하고 돌아가는 척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오늘 밤 우리가 선택한 길로 강을 건널 것인지 솔직히 말해서 나는 첫 번째 길이 어디로 이어질지 이미 알 것 같습니다. 그러고는 제게 시선을 옮겼습니다. 부국장 동지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천천히 대답했어요. 평양으로 돌아가도 이미 장부에서 우리 이름은 지워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돌아가서 조용히 사라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여기서 한번 강을 건너보는 쪽이 저는 그래도 조금은 사람답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이 방 안 공기를 가르는 듯 했어요. 4사람의 눈빛이 아주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변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누구도 크게 소리내어 찬반을 말하지 않았지만 이미 마음은 한 방향으로 기울어 있었어요. 그때 막사 밖에서 호루라기 소리와 군홧발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불침번 교대,
국경 감시 강화하라. 긴장을 더 조이는 외침처럼 들렸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날로 불은 작아지고 방안 공기는 다시 차가워졌습니다. 우리는 일부러 평소처럼 행동했어요. 저녁을 먹고 적당히 웃으며 인사를 하고 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습니다. 그러나 눈을 감고도 누구 하나 제대로 잠들지 못했어요. 숨소리만 조용히 오르내렸습니다. 난로위 주전자 끓는 소리가 완전히 사라졌을 즈음 저는 조용히 몸을 일으켰고 어둠 속에서 네 사람의 실루엣이 동시에 움직였어요. 최 국장이 속삭였습니다. 지금 나가도 되겠습니까? 박 실장이 창밖 기척을 한번 살피고 낮게 대답했어요. 지금 아니면 오늘 밤은 기회가 없을 겁니다. 우리는 최대한 소리나지 않게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두꺼운 외투를 여미고 모자를 눌러 쓰고 장갑과 목도리를 단단히 감았어요. 박 실장은 작은 손전등과 구겨진 종이를 안쪽 주머니에 넣었고 최 국장은 난로 위 주전자에 남은 물을 살짝 엎어 불을 꺼버렸습니다. 누가 문 열었을 때 방안이 따뜻하면 더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문을 아주 조심스럽게 열자 겨울밤 공기가 얼굴을 세게 때렸어요. 막사 주변에는 희미한 전등 몇 개가 눈 위를 노랗게 비추고 있었고 멀리 초소 위에는 병사 하나가 서서 어둠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등을 낮추고 막사 뒤편 그늘을 따라 이동했어요. 눈을 밟을 때마다 뽀드득 소리가 났는데 그 소리가 심장 뛰는 소리보다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저 멀리서 궁견이 한번 크게 짖자 우리는 동시에 숨을 멈추고 발을 멈췄다가 더 이상 기척이 이어지지 않자 다시 움직였어요. 공기 속에 서서히 물냄새가 섞여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겨울 강물 특유의 차갑고 비릿한 냄새였어요. 우리는 눈과 얼음이 뒤섞인 미끄러운 경사길을 조심조심 내려갔습니다. 갈대가 빽빽하게 자라고 있는 곳에 이르렀을 때 어둠 속 강 저편에서 두 번 짧게 번쩍이는 불빛이 보였어요. 박 실장이 숨을 죽인 채 말했습니다. 신호입니다. 우리를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이 시간입니다. 우리는 갈대 사이를 헤치고 더 앞으로 나갔어요. 눈에 덮인 얼음판이 어둠 속으로 길게 이어져 있었고 중간중간 얼음이 깨져 검은 물이 드러난 틈이 보였습니다. 박 실장이 얼음 위로 발을 올리며 말했어요. 제가 먼저 나가겠습니다. 한 사람씩 조금씩 떨어져서 따라오십시오. 뛰지 마시고 얼음이 우는 것 같으면 잠깐 멈췄다가 다시 가십시오. 영숙 동무 뒤에서는 내가 바치겠소. 강동지가 제 귀에 낮게 한마디 했습니다. 네 동지, 살아서 갑시다. 박 실장이 앞장서고 강동지와 최 국장이 뒤를 이었어요. 저는 네 번째로 얼음 위에 발을 올렸고 류 과장이 마지막에 섰습니다. 발밑 얼음이 낮게 끼익 소리를 냈어요. 저는 숨을 멈췄다가 얼음이 다시 조용해지면 아주 살살 발을 옮겼습니다. 강 가운데쯤 왔을 때 얼음판과 얼음판 사이에 검은 물이 길게 벌어진 구간이 나타났어요. 박 실장이 얼음 끝에 서서 물 깊이를 살피더니 별다른 말 없이 한 발을 물속으로 내디뎠습니다. 차가운 물이 튀어 그의 바짓단을 적셨고 순간 숨이 멎는 듯한 신음이 입에서 새어나왔지만 그는 끝까지 큰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한 사람씩 오십시오. 우리가 조심조심 그 차가운 물틈을 건너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강둑 쪽에서 갑자기 고함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야, 거기 누구야? 거기 서라! 이어 호루라기 소리가 밤 공기를 찢듯 울렸습니다. 초소 위에서 조명탄이 솟구쳐 올랐고 하얀 빛이 강 위를 대낮처럼 환하게 비쳤어요.
저는 그 순간 얼음 위에 엎드려 기어가는 우리 다섯의 모습이 한눈에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곧이어 총성이 울렸어요. 첫 번째 총알은 허공을 가르며 어딘가 얼음을 때렸고 눈과 얼음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제 발 옆 얼음에 금이 가면서 물이 튀어 올랐어요. 저는 반사적으로 몸을 더 낮추고 손으로 얼음을 짚으며 기어가듯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등 뒤에서 누군가 짧게 외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영숙 동무, 고개 숙여. 강동지의 목소리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제 머리 위 어딘가를 스쳐 지나가는 소리가 쌩하고 들렸어요. 우리는 거의 네 발로 기어가듯 움직였습니다. 발밑 얼음이 우두둑하고 금 가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심장이 같이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그때 뒤에서 갑자기 묵직한 쿵 소리와 함께 큰 물 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깐 고개를 돌려본 제 눈에 류동무가 서 있던 자리 얼음이 크게 무너져 내린 모습이 스쳤어요. 검은 물 속에서 팔이 한번 튀어나왔다가 얼음 조각 사이로 바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류동무. 제가 반사적으로 이름을 부르려 했을 때 박 실장의 손이 제 팔을 세게 잡아 끌었어요. 부국장 동지, 지금 돌아가면 둘 다 죽습니다. 류동무도 알 겁니다. 앞으로 가야 합니다. 살아서 끝까지 가야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에 저는 눈을 꽉 감았다 뜨며 이를 악물었어요. 발밑 얼음이 또 한 번 울렸고 차가운 물이 종아리를 타고 더 올라왔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오직 앞만 보고 기어갔어요. 속으로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동무 미안합니다. 지금은 구하러 돌아갈 수 없지만 내가 끝까지 살아남으면 당신 이야기도 우리 이야기도 세상에 꼭 알리겠습니다. 총소리는 조금씩 뒤쪽으로 멀어졌어요. 조명탄도 점점 더 멀리에서만 터졌습니다. 우리는 손과 무릎으로 얼음을 짚으며 마지막 힘을 짜내 앞쪽 얼음판 끝까지 나아갔어요. 어느 순간 발밑 감촉이 바뀌더니 단단한 흙과 돌이 느껴졌습니다. 얼음판이 끝나고 눈과 흙이 섞인 땅이 시작되는 곳이었어요. 박 실장이 헉헉거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여기까지 오면 중국입니다. 아직 안심할 수는 없지만 아까 우리를 쏘던 총은 이제 저편에 있습니다. 저는 그대로 눈밭에 엎드려 숨만 몰아쉬었어요. 폐가 타는 것처럼 아팠고 손발 끝은 감각이 없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강 한가운데 어디쯤에서 아직도 소란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조명탄이 몇 번 더 떠올랐다 사라지고 고함과 궁견 짖는 소리가 바람에 실려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얼음 사이로 사라진 류동무의 모습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어요. 잠시 후 최 국장이 떨리는 숨을 가다듬으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이제 이 순간부터 우린 공화국 간부가 아니라 도망자요. 서류에는 반역자로 찍히겠지요. 그래도 나는 이쪽이 더 편합니다. 적어도 오늘 밤 길은 우리가 직접 고른 길이니까요. 박 실장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부터는 위에서 만드는 장부가 아니라 우리가 겪은 일을 우리 입으로 말해야 합니다. 류동무 얘기도 오늘 얼음 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요. 우리는 갈대와 눈 사이에 몸을 낮춘 채 한참 숨을 골랐다가 중국 땅 안쪽으로 난 어두운 길을 향해 다시 발을 옮겼습니다. 뒤에는 우리가 건너온 얼음강과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평양이 있었고 앞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낯선 밤이 펼쳐져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또렷하게 느꼈습니다. 이제 돌아갈 길은 없고 앞으로 나아가는 길만 남았다는 것을. 그 길 끝이 어디일지 알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오늘 밤만큼은 내가 선택한 길이라는 것을요. 강을 건넌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앞에 허름한 벽돌집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갈대숲 사이에서 낮게 속삭이는 조선말이 들렸어요. 거기 박 동무 맞지요? 얼른 이리로 오시오. 여기 오래 있으면 안 됩니다. 갈대 사이에서 중년 남자 하나가 고개를 내밀고 있었어요. 허름한 패딩 점퍼에 깊게 팬 다크서클이 먼저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인사 나눌 시간 없습니다. 다리 위쪽 초소에서 소리나면 여기까지 금방 내려옵니다. 당장 강가를 떠나야 합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바깥바람이 딱 끊어지고 눅눅하지만 그래도 사람 사는 냄새가 났어요. 좁은 방 안에는 철제 난로 하나와 접어놓은 이불 몇 채가 전부였습니다. 남자는 숨을 고르며 말했어요. 이 집은 사정하는 사람한테 돈 주고 빌린 곳입니다. 오늘 밤 길어야 이틀입니다. 그 안에 남쪽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박 실장이 조심스레 물었어요. 우리가 진짜 남조선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남자는 우리를 한 번씩 바라보고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기적입니다. 그 강에서 4명이 다 살아나온 것 자체가 운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북으로는 안 돌려보냅니다. 나부터 죽습니다. 그 말에 저는 가슴 한쪽이 조금 느슨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남자는 밖으로 나가기 전에 당부를 남겼습니다. 지금부터 밖에 나가지 마시오. 창문도 열지 마시오. 문은 내가 잠그고 필요할 때만 열 겁니다. 내 말만 믿고 움직이시오. 문이 닫히고 자물쇠가 잠기는 소리가 들렸어요. 우리는 젖은 옷을 벗어 난로 주변에 널어놓고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강 동지가 낮게 물었어요. 부국장 동지, 우리가 진짜 사는 길로 온 걸까요? 저는 난로에 이글거리는 불꽃을 보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돌아가면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 모두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길 끝이 어디든 그래도 한 번은 끝까지 가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밤이 깊어질수록 얼음 깨지던 소리와 류동무가 사라지던 장면이 자꾸 떠올랐어요. 문틈 아래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복도 쪽에서 낮은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오늘 밤은 그냥 넘어가야 합니다. 북쪽 사람 넷, 내일 새벽 첫 기차로 남쪽으로 내립니다. 응, 알겠소. 단속 심한 건 나도 잘 알고 있소. 북쪽 사람 넷, 내일 기차, 단속이라는 단어가 귀에 또렷하게 박혔어요. 이 길이 정말 남조선으로 가는 길인지 우리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문에 손을 올렸다가 결국 다시 떼었어요. 이제는 선택지가 없다. 강을 건넌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이 길 위에 올라탄 것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집안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먼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현관 쪽에서 거칠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어서 낮고 굵은 중국말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문을 열라고 검문하겠다는 소리였어요. 그때 우리 방 문이 급하게 열리더니 브로커가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일어나시오. 말할 시간 없습니다. 조용히, 최대한 조용히 움직이시오. 우리는 그의 뒤를 따라 복도 끝으로 갔어요. 벽장 문을 열자 옷가지 몇 벌이 걸려 있었고 그 뒤로 나무 바닥이 보였습니다. 브로커는 서둘러 바닥판을 들어 올렸어요. 그 아래에는 까만 구멍이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여기로 내려가시오. 한 사람씩. 소리 내지 말고 기침도 참고 누가 넘어져도 소리 지르지 마시오. 오늘 들키면 나도 끝이고 동무들도 끝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씩 그 좁은 구멍 속으로 몸을 구겨 넣었어요. 흙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섞인 공기가 올라왔습니다.
아래는 허리를 완전히 펼 수 없는 낮은 땅굴이었어요. 바로 위에서는 현관문을 세게 두드리는 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얇은 흙벽 너머로 발자국이 오가며 땅이 아주 조금씩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숨을 최대한 얕게 몰아쉬었습니다. 여기서 들키면 우리는 그냥 종이 한 장에 불법 월경자 4글자 쓰이고 끝이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어요. 위쪽에서 나는 소리가 조금씩 멀어지더니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한참 후 위에서 나무가 끌리는 소리와 함께 작은 숨소리가 들렸어요. 동무들 조용히 올라오시오. 끝났습니다. 우리는 땅굴벽을 짚으며 조심스럽게 위로 올라왔어요. 브로커의 얼굴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보셨습니까? 여기서는 숨는 것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오늘은 운이 좋았습니다. 2번만 더 이렇게 걸리면 나도 그만두고 싶습니다. 다음 날 새벽 브로커가 우리를 깨웠습니다. 일어나시오. 오늘은 기차 타는 날입니다. 농촌 사람처럼 보이게 입어야 합니다. 말 많이 하지 말고 눈도 너무 굴리지 마시오. 우리는 그가 내민 낡은 재킷과 모자를 받아 갈아입었어요. 평양 사무실에서 서류를 넘기던 재정부국장 리영숙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제부터 나는 그냥 이름 없는 사람이다. 그래도 살아서 끝까지 가야 한다. 작은 시골역은 아직 어둡고 조용했습니다. 기차가 철컥거리며 들어왔고 우리는 사람들 틈에 섞여 객차 안으로 들어갔어요. 서로 너무 붙지도 너무 떨어지지도 않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복도 쪽에서 군홧발 소리가 들렸어요. 낮고 단호한 남자 목소리가 중국말로 무언가를 외쳤고 사람들의 표정이 약간 굳어졌습니다. 신분증 검사를 한다는 안내라는 것은 굳이 통역이 없어도 알 수 있었어요. 브로커는 고개를 조금 숙인 채 우리 쪽으로 입술만 겨우 움직였습니다. 불안한 사람은 화장실로 가시오. 문 잠그고 절대 대답하지 마시오. 제 옆에 앉아있던 강 동지의 손이 다시 떨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의 손등을 살짝 눌렀습니다. 같이 갑시다. 우리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 좁은 복도를 걸어갔어요. 공안 2명이 앞쪽 칸에서 신분증을 하나씩 받으며 무표정한 얼굴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눈을 맞추지 않기 위해 고개를 살짝 숙이고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잠그자 바깥 소리가 조금 멈춘 것처럼 느껴졌지만 발소리와 말소리는 그대로 스며들어 왔습니다. 저는 세면대 옆에 서서 손잡이를 꼭 쥐었어요. 그때 화장실 문 손잡이가 덜컥하고 움직였습니다. 이어서 거친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까이몬! 까이몬! 저는 숨을 멈추었습니다. 심장이 입까지 튀어나올 것 같았어요. 문이 한 번 더 세게 울렸습니다. 바로 그때 복도 쪽에서 다른 남자의 목소리가 다급하게 들려왔어요. 이리 좀 와보시오. 여기 문제 있습니다. 문을 두드리던 손이 멈추고 군홧발 소리가 빠르게 멀어져 갔습니다. 공안이 반대쪽 칸으로 급히 이동하는 것 같았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다시 누군가 화장실 문을 가볍게 두드리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부국장 동지 있나요? 이제 나와도 됩니다. 브로커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바깥 공기가 갑자기 후하고 밀려 들어오는 것 같았어요. 오늘도 운이 정말 좋았습니다. 앞쪽 칸에 서류 문제 있는 사람이 있어서 거기에 신경 쓰는 사이에 그냥 지나갔습니다. 이제 다시 자리에 가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앉아 있으시오. 기차는 하루 종일 남쪽으로 달렸습니다. 창밖 풍경은 조금씩 달라졌지만
저는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마음은 아직 화장실 안에 그대로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해가 기울고 하늘이 어두워질 즈음 브로커가 우리 쪽으로 눈짓을 했어요. 다음 역입니다. 여기서 내립니다. 우리가 내린 역은 아침에 올랐던 작은 역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컸습니다. 사람도 많고 불빛도 눈부셨어요. 버스, 택시, 오토바이가 뒤엉켜 지나다녔고 낯선 말들이 사방에서 쏟아졌습니다. 브로커는 사람들 틈을 헤치며 우리를 골목 안쪽으로 이끌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항구 도시의 한켠, 창고처럼 생긴 공간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람이 우리를 데리러 왔을 때 항구 쪽은 이미 경찰과 단속반으로 시끄러웠어요. 형광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입에 저배를 오르내리며 서류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안 됩니다. 원래 타기로 한 배가 경찰한테 걸렸습니다. 오래전부터 사람 실어 나르던 걸로 찍혀있던 모양입니다. 지금 통째로 털리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다리가 툭 풀렸어요. 해가 지기 전 한국 땅으로 나갈 줄 알았는데 항구는 경광등으로 더 붉어지고 있었고 우리가 탈 뻔했던 배는 그대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오늘 밤은 어떡합니까? 제가 묻자 남자는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오늘은 끝입니다. 항구 전체가 눈이 번쩍여 있습니다. 지금 나갔다가는 얼굴만 봐도 다 잡습니다. 다시 숨으러 가야 합니다. 내일을 봐야 합니다. 북쪽에서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 하루를 더 못 버티겠습니까? 그날 밤 우리는 허름한 여관 뒷방에서 불도 켜지 못한 채 앉아 있었습니다. 오토바이 브레이크 끄는 소리, 개 짖는 소리, 멀리서 울리는 사이렌 소리가 뒤섞여 들려왔어요. 북으로 돌아갈 수도 바다로 나갈 수도 없는 밤이었습니다.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채 떠있는 기분이었어요. 강동지가 어둠 속에서 낮게 물었습니다. 부국장 동지, 우리 정말 바다까지 갈 수 있을까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대답했어요. 오늘 저 배가 경찰한테 잡힌 덕에 우리가 하루를 더 살았습니다. 북에서는 단속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었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탈 배를 먼저 끌고 갔습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두려워했던 것이 오히려 우리를 살렸으니까요. 최 국장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고 보니 압록강에서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운이 좋았다기보다는 죽을 뻔한 순간들 사이로 비집고 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니 방 안 공기가 조금 달라졌어요. 절망이 아니라 아주 작은 희망 같은 것이 어둠 속에서 천천히 올라오는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 남자가 다시 와서 말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조용합니다. 단속은 아직 남아있겠지만 어제처럼 눈에 불 켜고 다니지는 않습니다. 항구 대신 조금 떨어진 다른 폭으로 가야 합니다. 거긴 배도 작고 사람들 눈도 덜 갑니다. 오늘 밤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의 얼굴을 한 번씩 바라봤어요. 오늘을 놓치면 정말 끝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다시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는 우리를 사람들 눈을 피해 골목과 뒷길로 이끌어 작은 마을 포구까지 데려갔어요. 해가 거의 다 지고 하늘은 보랏빛과 주황빛이 뒤섞인 채 서서히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포구 끝자락에는 페인트가 벗겨지고 녹이 군데군데 오른 작은 어선 한 척이 묶여 있었어요. 선원이 담배를 피우고 서 있다가 우리를 보자 담배를 비벼 끄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예, 4명입니다. 얌전한 사람들이고 돈도 이미 다 치렀습니다. 문제 안 일으킬 겁니다. 선원은 우리를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 적게 하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시오.
오늘 밤 바다 조금 거칠 겁니다. 멀미에도 소리 내지 마시오. 소리 나면 안 보이는 데서도 눈이 달려옵니다. 우리는 좁은 철제 사다리를 타고 조심스럽게 배에 올랐습니다. 아래 선실에는 철제 벽과 바닥뿐인 작은 공간이 있었어요. 네 사람이 들어가 앉으니 방은 금세 꽉 찼고 문이 닫히자 배 아래에서 울리는 엔진 진동이 점점 커졌습니다. 강동지가 제 쪽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부국장 동지, 어제는 경찰 때문에 못 나갔는데 결국 그 덕에 우리가 산 겁니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평생 두려워하던 것 때문에 한 번 더 살았습니다. 북에서는 경찰이 우리를 끌고 가는 사람들이었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타려던 배를 먼저 끌고 갔습니다. 세상 일이 꼭 한 방향으로만 흐르지는 않는 모양입니다. 그 말을 하고 나니 스스로에게도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단속이라는 말이 곧 숙청과 처벌을 의미하던 땅에서 살다가 이렇게 같은 단어를 전혀 다른 의미로 맞이하고 있으니 오래 들고 다니던 책의 글자를 통째로 갈아엎는 기분이었습니다. 얼마 후 배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아주 미세하게 바닥이 떨리더니 점점 더 큰 흔들림으로 바뀌었습니다. 선원이 문을 슬쩍 열고 말했어요. 이제 잠깐씩은 위로 나와도 됩니다. 다만 포구 불빛이 완전히 멀어질 때까지는 조용히 있으시오. 저는 혼자 좁은 계단을 따라 갑판으로 올라갔습니다. 밤바람이 얼굴을 세게 때렸고 바다는 먹물 부어놓은 것처럼 짙은 어둠으로 변해 있었어요. 뒤를 돌아보니 작은 포구의 노란 불빛들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부두 옆 가로등, 작은 가게 간판불, 집집마다 켜진 희미한 전등들이 한 줄로 모여 있다가 서서히 점처럼 작아졌어요. 저 불빛들은 이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쪽이구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북쪽 하늘 아래에 남겨두고 온 얼굴들이 떠올랐어요. 좁은 부엌에서 옥수수죽을 휘젓던 어머니의 손, 회의실 벽 아래에서 구호를 외치던 젊은 날에나 책상 서랍 안에 있어야 할 빨간 연필과 결제 도장까지 나는 그 모든 것을 등에 진 채 이름도 직함도 국적도 없는 사람처럼 이 바다 위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바닷바람에 눈가가 시큰해졌어요. 바닷물이 튄 건지 눈물이 흐른 것인지 구분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오늘 밤만은 살아서 지나가자. 살아서 이 바다만 건너자. 저는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다시 아래 선실로 내려갔어요. 배는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나아가고 있었고 우리가 떠나온 땅의 불빛은 서서히 수평선 너머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몇 날 며칠을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엔진실에 갇혀 있다가 삐걱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이제 곧 땅이 보일 겁니다. 여기서부턴 서로 모른 척입니다라고 말했을 때 제 다리는 아직도 배 바닥에 붙어 있는 것처럼 떨리고 있었어요. 갑판으로 올라가자 안개 사이로 방파제와 한글 간판, 태극기가 하나둘 눈에 들어왔습니다. 분명 같은 말인데 그 글자들이 마치 다른 별 이야기처럼 느껴졌어요. 우리는 아무도 없는 부두 끝에 내려 몰래 빠져나가려 했지만 얼마 가지 않아 파란 줄이 그어진 자동차가 눈앞에 멈춰 섰습니다. 여기서 뭐 하십니까? 경찰의 말에 저는 한참을 버티다 결국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북에서 왔습니다. 밀항했습니다. 북이라면 그 순간이 곧 끝장이었겠지만 이곳의 경찰은 수갑 대신 물 한 컵을 먼저 내밀었습니다. 일단 안전한 데로 가서 얘기하십시다. 여기서는 북으로 돌려보내는 일은 없습니다. 그 말을 믿을 수는 없었지만 더 도망칠 힘도 없었어요. 조사실 문을 닫는 소리가 들리자
심장이 귀 옆에서 뛰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고함을 치지 않았고 담배 연기도 없었어요. 이름, 출신, 어떻게 왔는지 하나씩 묻고 제가 말을 더듬으면 조사관은 연필을 내려놓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은 벌 주는 자리가 아닙니다. 도와주려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이제 보호시설로 가시게 됩니다. 적응 교육도 같이 받으실 겁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비로소 바다를 건널 때보다 더 길게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시설에 도착해 제일 먼저 놀란 건 물이었습니다. 샤워실에서 수도를 틀자 뜨거운 물이 아무렇지도 않게 콸콸 쏟아졌어요. 저는 한참 동안 샤워기 아래에 서서 마치 꿈속에서나 보던 장면처럼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물은 전기랑 연료 걱정 안 해도 되는 물이구나. 식당에서는 반찬이 4-5가지나 나왔고 직원이 남기셔도 괜찮아요라고 말했을 때는 더 당황스러웠어요. 우리는 평생 남기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살아왔으니까요. 더 이상한 건 벽이었습니다. 복도에도 강당에도 식당에도 누구 얼굴도 걸려 있지 않았어요. 구호도 구호를 외치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제가 중얼거렸어요. 여기는 누구 얼굴을 보고 삽니까? 그러자 인솔 직원이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선생님 얼굴 보고 사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본인 삶을 사시면 됩니다. 듣기에는 좋았지만 그 말은 잔인하기도 했어요. 이제 와서 내 인생이 어디 있다고 밤마다 북쪽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행주를 짜던 어머니의 손, 회의실 벽 아래에 줄지어 서 있던 사람들, 제가 사라진 자리를 누군가 대신 채우고 있을 모습까지. 국정원 사람들은 당신 잘못이 아니다라고 말했지만 제 안에서는 그래도 내가 도망친 건 사실이다라는 소리가 사라지지 않았어요. 적응 교육이 시작되자 저는 늦게 입학한 학생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이건 교통카드입니다. 이게 주민등록증입니다.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십니다. 같은 말을 들을 때마다 북에서 부국장 동지라 불리며 앞자리에 앉던 때와 카드 쓰는 법부터 다시 배우는 지금의 제가 한 사람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주민등록증을 처음 손에 쥐던 날, 국정 옆에 적힌 대한민국 3글자를 한참이나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북쪽 천지갑 속에 그 카드를 넣으면서 2-3개가 한 번에 섞이는 기분에 숨이 막혔어요. 혼자 사는 임대 아파트 방이 나오고 동네 복지관을 처음 나갔을 때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체조 시간에 강사가 말했어요. 여기서는 어디서 오셨든 상관없습니다. 오늘은 그냥 내 몸이 조금 덜 아프게만 해보자고요. 옆자리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어려운 데서 오셨다면서요. 그래도 살아서 오셨으니 됐지요. 나도 전쟁 겪어봤어요. 사람은 살아있어야 또 뭐라도 해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눈물을 숨기지 않고 흘렸어요. 그 눈물을 보고 누군가 웃는 대신 종이컵에 따뜻한 물을 따라주는 나라. 그게 이곳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마이크 앞에 앉아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음 위에 엎드려 숨을 참던 새벽도, 기차 화장실에 숨어있던 어둠도, 2번이나 실패했던 항구 밤바다도, 그리고 새벽 경찰차 뒷좌석의 떨림까지 하나씩 꺼내어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있어요. 북에서는 평생 조직의 입으로만 말했지만 이제는 늦게나마 나라는 한 사람으로 말해보고 싶었습니다. 이 방송을 어디선가 듣고 계실 어르신들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아주 늦게 도망쳐 나온 죄인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늦게라도 다시 살아보기로 한 사람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더라도 그 안에서 내 몫의 삶을 다시 한번 선택할 수 있다면
그걸로 꽤 괜찮지 않겠습니까? 바다를 건너던 그 밤처럼 인생의 나머지 길도 여전히 두렵습니다. 그래도 그때와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제는 저 혼자 살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누군가가 나도 한 번쯤 다시 살아볼까 하는 마음을 내보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이렇게 천천히 그러나 분명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다는 것 뿐이에요. 저는 더 이상 북에서 온 부국장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다시 시작하는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제 탈북기가 아니라 다시 살아보려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 하루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늘 무료지만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오래오래 기억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